오늘인 건가요? 네. 2월 28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좋네요.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 낮에 꽤 날씨가 풀려서 슬슬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2023년 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2월이 끝이 나고 네.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실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할 때 좀 춥다 맞아요.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낮에는 풀립니다, 여러분. 수도권 10도 안팎 그리고 부산, 광주는 1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이따가 김민지 기상캐스터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 행운의 주인공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네. 강의 준비하면서 보는 상암동 클래스 인증이라고 해주신 JHW7344님, 그리고 매일 애정하는 프로그램 오늘도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신 수정70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분 뽑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면서 어느 장면에서든 TV 화면을 사진으로 착 찍어서 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JTBC. 제스처가 많네요. 네, 오늘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지금 전국적으로 공기가 건조해서요.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금산군 야산에서 큰 불이 나서 2시간 50여 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불씨가 번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난 불로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과 영남 전역이 건조특보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봄처럼 온화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1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반짝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도, 대구, 광주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13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3일절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내일이 공휴일이라 오늘 출근길은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죠? 도로 상황도 비교적 가뿐한 구간부터 전해드리면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어제와 달리 평택 시흥선과 서해안선 상황이 괜찮고요. 서울시내 주요 도로 중에서는 내부 순환로가 비교적 무난합니다. 다만 동부간선로 도심 방향으로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대부분이 막히는데요. 이렇게 의정부나 구리 지역에서 도심 향하는 분 많으시죠? 구리 포천선은 남구리에서 강변북로 타려는 차량들로 진출로 쪽이 혼잡하고 이곳 지나 수도권 제2순환선으로 진입하셨다면 남양주 나들목부터 상일까지 21분 정도는 예상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용인 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시나요? 경부선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어려웠다가 다시 한번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영등포나 여의도 쪽 이동하는 차량들로 경인선 서울 방향으로는 신월 나들목 부근 정체입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부결로 끝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많은 이탈표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양한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허가했습니다.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덮쳐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축구대표님 새 감독, 독일 출신 클리스만이 뽑혔습니다. 차두리를 코치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머니클래스 챗 GPT로 돈 벌 수 있다. 쏟아지는 관련 정보 속에서 똑똑한 활용법 전해드리고요.
상클라이프 자주 졸리고 무기력하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 위험 신호 아닐지 전문의에게 들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총 297표 중에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과 무효는 합쳐서 20표였습니다. 부결이 되긴 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 많았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적어도 31명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유롭게 부결될 걸로 예상했던 민주당 한켠에서는 가결된 것보다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기대한 최대 반대표 수는 177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과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야당 출신 무소속 7석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 반대는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걸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 등으로 이탈한 걸로 추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였던 28표를 훌쩍 넘긴 겁니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엔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자 당내에선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표 중엔 찬성이 1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특히 실수 등으로 한두 표 나오는 게 보통인 무효표가 10표 이상 쏟아진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JTBC에 가결시킬 수는 없지만 지도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 중 10명만 가결을 선택했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은 표결 전부터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도부의 반응이 없었다며 수십 표가 이탈한 걸로 나타난 상황에선 사퇴 요구가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일단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 또 다른 개발 사업들의 비리 의혹 등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안 또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거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직접 입장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유감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된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자리를 내놓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느냐를 놓고 후폭풍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탓했습니다.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다 관련 판결문만 확인했어도 검증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검증 업무를 넘겨받을 때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검증 질문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소송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한 윤익은 경찰청장도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라거나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퇴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거취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한 번 여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여진이 덮치면서 삶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튀르키예에서만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45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도심 쇼핑몰 건물이 무너져 가루가 되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큰 건물이 쓰러진 곳마다 희뿌연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차량을 덮쳤고 혹시 깔려있는 사람은 없는지 수색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규모 5.6의 여진이 휩쓸고 간 튀르키예 동부 말라티아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여진으로 또 사망자가 나왔고 110명 넘는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진 이후 3주 동안 튀르키예에서만 4만 4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가뜩이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몰려있는 남부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튀르키예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모여 살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진으로 피해 수습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과 거리 곳곳에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45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뺀 추산치인데 튀르키예 국내 총 생산의 4%에 달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125만 명 넘는 이재민들의 삶을 재건하는 비용은 2~3배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3.5에서 4%로 내다봤던 튀르키예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핵을 쓸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곧 후속 훈련을 추진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며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올 두 사람 많이 찍어주세요. 오늘도 도시락에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샵 이도성입니다. 찍어주세요.
야, 이 화면 저도 왠지 찍어보고 싶은 게, 네. 아, 진짜 오늘따라 유독 더 두 분이 멋있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네. 이도성 기자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시락 기분 좋게 열어주시죠. 가보겠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41년 만에인데요. 이 41년 만에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게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소식입니다. 이 대청봉 옆까지 바로 올라가는 오색 케이블카 건설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건데 사실상 최종 허가가 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결론이 이제 난 거네요? 네, 거의 뭐 사실상 최종 허가가 났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조건이 달리기는 했습니다. 예. 강원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게 1982년입니다. 꽤 예전이죠. 공문으로도 저렇게 남아있는데요. 당시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인 양양군은 벌써 3번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이 41년 만에 그리고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부 정류장 위치를 내리는 등 몇 가지 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만들어지면 산 정상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양양 오색지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설악산 끝천까지 3.3km를 연결하는데요. 이게 대청봉의 정상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뭐 산책로가 있거나 하진 않아서 대청봉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는 아닙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요. 네. 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동 약자들도 설악산 정상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돌려서 시간당 800명이 넘게 실어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그 코로나 시국 때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또 많은 분들이 올라가셔서 거기 또 오염되면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일단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것들이 그런 점입니다. 일단 환경이 훼손되고 또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생태 교란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 전문 검토기관 5곳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이 통과가 됐다는 점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실상 확정이 된 거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강원도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걸 이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또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단체대로 아까 사냥 이런 생태계 교란 생각하지도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양쪽을 균형을 잘 잡는지가 항상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윈윈을 좀 찾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논술 시험 뭐 이런 주제로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머리 어렵네요. 벌써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쨌든 일단은 사실상 허가를 했다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살아있어서 감사. 감사하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일이냐면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관련 소식인데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박지영 기자가 보도했는데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8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화물차 보셨어요? 화물차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바닥에 튕기고 블랙박스 차량 운전석으로 날아왔습니다. 운전자 이모 씨는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 철판을 피했는데 하지만 철판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뚫고 운전석으로 들어왔다. 이거 네. 너무 아찔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고 차량 모습인데요. 저런 식으로 철판이 날아서 운전석에 꽂혔어요.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운전석이잖아요. 운전하다가 저런 게 날아왔다고 내 머리로. 정말 끔찍하잖아요. 저게 또 크기가 A4 용지 한 3장. 방금 쿠션이 다 뜯어졌어요. 네, 저희가 뜯어졌죠. 어머. 저게 날아온 철판이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A4 용지 한 3장 붙인 크기라고 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앞좌석 그 머리 뒤에 있는 받침대를 찍고 뒷좌석 바닥에 꽂혔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이모 씨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찍은 저 사진을 보면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사실 전 저 영상만 보면은 네. 저만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실 정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다행인데 다만 후유증을 좀 크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20kg 정도 되는 철판이 머리 위로 날아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처음 들었었고 일상생활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잠을 1시간밖에 못 자지? 와, 이 정말 너무 섬찟한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트럭 운전자 저런 사고를 내놓고 후속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잡긴 잡았습니까? 일단 저 운전자가 저런 네. 사고를 냈는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저 해당 차량 특정 번호판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면은 저 강한 빛을 쏘는 라이트를 네 곳에 붙여놨거든요. 저거 일부러 좀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은 12대 중과실로 분류가 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받는 게 아까 지금 사람 다친 것도 운전자가 다친 건 다친 건데 네.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저는 뒷좌석에 애기 카세트로 애기를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열받을 수밖에 없고 좀 화물차 운전자분들 좀 화물 고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후유증이에요. 앞으로 과연 이 운전하셨던 분께서 운전을 다시 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차만 봐도 화물차만 봐도 맞아, 섬뜩섬뜩 맞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화물차 운전자분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가보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햄버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폭격기가 돌아왔다. 네, 금발의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독일 축구의 전선 클리스만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벤투 감독에 이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건데요.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과 2026년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클린스만이면은 이제 90년대 독일 전차 군단의 선봉장, 네. 이 골잡이 아닙니까? 놀라운 선수였죠. 맞아요. 우리를 상대로도 막 골을 터뜨리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출신인데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6년 유럽 선수권 우승에 앞장섰고요. 우리에게는 그 1994년 맞아요. 기억하시죠? 미국 월드컵에서 터닝슛. 그 발리. 발리슛 해가지고 2골 넣어서 패배를 안긴 기억도 골 있습니다. 먹혔는데 너무 멋있게 먹혔어. 할 말이 없게 먹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로서 이 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맡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학생 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공부를 잘하셨다고 해서 잘 가르치시는 거, 수업이 들을 만한 건 아니다처럼 맞아요. 선수를 잘했다고 해서 감독을 잘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또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의문부호가 붙는 대표적인 이 감독입니다. 최근에 맡았던 게 독일 클럽팀이었는데 이게 2019년입니다. 네. 1900년대는 아니고. 오늘도 휴가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멋있다고 칭찬도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3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3개월 만에 계약이 끝났어요. 3년 전에 3개월만 감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6년에 미국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이렇다 할 감독 경력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미국에서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비대면 지휘 논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비대면? 네, 비대면. 미국에서 이제 독일 감독을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협회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몰랐던 건 아니고 이제 거주까지 하게 했으니까 좀 기대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감독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수들을 잘 발굴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도 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저희 온누리 기자 취재에 의하면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4명의 코치 중에 1명으로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차두리 당시 선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두리는 현재 FC 서울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직을 뭐 받아들일지 않을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어떻게 돼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이 다음 주에 입국을 하고 코치진 구성을 끝낸 다음에 다음 달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독일어를 또 잘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편하게 또 네. 코치진을 대할 수 있겠군요. 우리 선수들과 좀 잘 맞춰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클린스만 감독 구텐탁. 자,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월드보이! 자,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먼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소식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됐는데 아주 참담합니다. 자, 학교 지금 내부인데요. 까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 교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구의 남학생이 교사를 밀쳐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거의 날아왔는데요? 예,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교사는 공중으로 뜬 뒤에 쓰러졌고요. 학생은 교사를 지금 발로 밟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어요. 교사는 의식을 잃고 기절한 상태입니다. 이 학생 키 198cm에 몸무게 122kg. 세상에.
엄청난 거구였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교사가 빼앗자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아니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고작 뭐 게임기 뺏겼다고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 A군은 체포 후에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청소년 사법부로 넘겨졌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제지를 해도 의식 잃은 교사한테 계속 발길질을 멈추질 않는데 예. 그 작년에 미국 10대들 사이에서요. 슬랩 어 티처 그러니까 선생님을 때려라 뭐 이런 유행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교권 추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말리고 있는데 때리잖아요. 저 폭행당한 선생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선생님은 지금 병원 이송 당시에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상당하겠죠. 다시 교편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비건식을 즐기는 채식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기내식으로 비건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황당한 비건 기내식을 받은 일이 주요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 영국 인디펜던스 보도 보시겠습니다. Business class passenger who orders vegan breakfast gets given a single banana. 그러니까 한 비즈니스석 승객이 비건 아침 식사를 주문한 후에 달랑 바나나 한 개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직접 사진 보시실까요? 자, 정말 이렇게 바나나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저 에피타이저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해당 승객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 항공 여객기를 탔는데 이륙 전 비건 음식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바나나가 식사 일부인 진짜 에피타이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다른 음식은 더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실한 건지 다른 나라의 비건 기내식과 이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가 확 되실 겁니다. 푸짐한 이 샐러드, 신선한 야채, 공깃밥 이게 정상적인 비건 이제 음식인 거죠. 아니 이해가 가질 않는데 네. 뭐 일단은 비건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는 좋은 건데 네.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네요. 네. 아무튼 내일부터 우리나라의 한 항공사도 국제선 전 노선에서 비건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K푸드 우리 자부심 있잖아요. 네. 채식 메뉴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자, 내일부터 이제 전통 한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식 비건 메뉴, K 비건 메뉴를 국제선 기내식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엉 보리밥, 탕평채 이런 화려한 음식들을 모든 좌석 등급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할 거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 제발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에서 초우량 아기가 포착돼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커도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포동포동합니다. 아기가 지금 아기한테 덩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지금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기인데요. 이제 생후 16개월 된 왕자님입니다. 네? 현재 몸무게가 27.2kg이라고 하죠. 근데 두 살도 안 됐으면 보통 뭐 10kg? 10kg 좀 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경우도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 또래 아기들은 평균 몸무게가 말씀하신 대로 10kg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 아기가 지금 3배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만 해도 3X 라지를 착용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빠가 조금 왜소한 편인데 아빠와 또 같이 입는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태어날 때만 해도 4.5kg이었다 그래요. 나라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4kg이 그죠. 넘으면 우량아로 보긴 하거든요. 크긴 했네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먹는 대로 막 살이 붙기 시작했고요. 금세 16개월 아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풍 성장 해버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장군님인데 그렇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너무 갑자기 크면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살도 트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데 건강에 이상 없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아기가 왜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확인하려고 이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직 잘 서지 못한다 그래요. 기지도 못하고요. 발달 상황이 다른 아기들과 비교를 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네, 별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보건장관까지 아기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시죠. 자, 이 캐릭터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요거. 그 초콜릿 브랜드. 그죠, 그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관입니다. 관?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스릴러로 변하나요? 네, 지금 이 관 안에 영면에 든 미국인 할머님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던 이 할머니 평소 이 회사의 초콜릿을 정말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초콜릿 이름을 따서 할머니의 별명을 지어줬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초콜릿 관련 장난감을 선물로도 좀 많이 주시고요. 이런 사정으로 할머니는 제자들에게 바치는 마음에서 생전 자신의 특별한 장례식을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인 예. 뜻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예, 초콜릿 캐릭터 모양의 관을 할머니가 디자인하셨고요. 만든 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배 위에 얹은 초콜릿 수십 아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새겼고요. 또 장례식에 참석한 유족들도 모두 초콜릿 캐릭터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할머니 손자가 이 색다른 장례식 풍경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 조회수가 막 900만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도를 보였습니다. 뭔가 좀 뭉클한데 네. 우리나라랑은 확실히 좀 다른 풍경이 다르네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 장례식 하면은 엄숙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잖아요. 예전에 그 가나에서 장례식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 장례식 너무 슬픔에 잠기지 말라는 이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인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 이렇게 생전 바람을 담아서 유쾌하게 주고받는 것도 나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일상으로 쑥 들어온 AI,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대답해주는 챗 GPT, 요즘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줄 아는 이런 AI 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요, 아이들 학교에도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IT 전문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연일 화제고 좀 너무 열기가 과하다 싶을 정도이긴 한데요. 이게 보니까 MBA에 이어서 로스쿨 그리고 의사 자격 면허 시험까지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을 진단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시험이라고 그러죠.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챗GPT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뭐 어떤 인턴이나 레지던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는 시험을 봤더니 이제 정답률이 약 60%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잘 무난하게 맞췄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 뭔가 완벽하게 의료에 쓸 수는 없을지라도 도움을 주거나 응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의학과,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리가 암을 진단하거나 이럴 때 사람만큼이나 인공지능이 진단 잘한다 이런 건 많이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단된 결과를 갖고 결국 이제 사람에게 직접 이렇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까지 의사분들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요즘에 영상의학과 분들이 좀 모자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분들의 수요가 좀 모자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도와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뭔가 자동화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간의 판단력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합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챗 GPT가 창작을 한다고 해요. 뭐 책도 이미 나왔다고 시중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미 책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챗 GPT를 활용을 하면 계속 대화를 잘해주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책을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에세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뭔가 감성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저런 책들이 나오겠습니다. 아하. 근데 보시면은 글을 일단 챗GPT가 썼다고 하고 그러네요. 번역도 이제 또 다른 인공지능이 했다. 뭐 그리고 그림도 AI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도 이제 만들고 글씨도 이제 그림도 AI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제 2-3시간 만에 한 135쪽 분량의 책을 냈고 그리고 그것을 AI로 번역을 했다라고 이제 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신기하긴 한데 이게 약간 문학 서적인데 너무 딱딱한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평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책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이북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만 보더라도 책이 이미 뭐 수천 권 이상 등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얘가 이제 SF 소설 같이 우리가 못 봤었던 주제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SF 분야 부분에서 상당히 좀 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경제 분야에서도 좀 이런 30페이지 정도의 어린이용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는 등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F 쪽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조금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럴 수준이 나올 정도로 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판사에 나도 이렇게 GPT로 책 내겠다 접수가 많이 몰리나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퀄리티가 어떨지는 뭐 좀 찬반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열풍이 제 개인적으로는 와 신기하다 이런 걸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소장님 모신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해외 유명 기업들은 이 챗 GPT를 사용하지 말라 금지령도 내린 곳이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챗GPT는 글을 잘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해주고 있는 글이 정말 진짜이냐 가짜이냐라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력을 하다가 신기하니까 뭐 개인의 정보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런 이유들로 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에서는 직원들의 챗GPT 사용에 대한 규제를 좀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고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외에 뭐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챗GPT를 회사에서 활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얘가 이제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회사 핵심 코드 넣으면서 핵심 코드 갖고 좀 도와줘라고 하면 이게 혹시나 또 정보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야 될지가 전 세계 좀 기업들의 지금 공통적인 고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아직 불투명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 좀 금지를 좀 하는 이런 좀 모양새가 있군요. 해외 네네. 기업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급속하게 지금 열풍이 부는 만큼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는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지능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잘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보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는 학습 방식이 상당히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 철학자들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직접 본인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제자와의 문답을 하죠. 네, 그럼 제자의 문답 속에서 뭔가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깨닫는 것을 또 누군가가 글을 작성한 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문답 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챗 GPT가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문답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챗GPT가 주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검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을 주고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좀 얻어낼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창의성이 말살될 수도 있고 완전히 창의성을 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질문하는 능력을 좀 확실히 키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정도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렇죠. 묻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두 명이 계속적으로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의 학습법들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새 유튜브 보니까 참 이거 빨라 유튜버분들. 챗 GPT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영상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해서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수익화가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딱 프로세스가 이런 겁니다. 자동화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글을 주니까 그 글을 주는 것들을 주제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글이 나오고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검색을 하면은 이제 광고가 붙어서 돈이 된다. 아하. 혹은 그걸 기반으로 짧은 영상을 또 만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면은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계속 비슷한 패턴의 글을 올리게 되면 네. 소위 이제 저품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검색했을 때 잘 안 걸리게 하는 부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한 번에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롱테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넣으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1, 2년 뒀을 때 몇만 원이 생기거나 몇십만 원이 생기는 이런 정도는 좀 가능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이 더 강력해지면 이 부분 역시도 더 지금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100% 쓰는 글에 대해서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른 데들도 알고리즘적으로 결국엔 뒤로 밀려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제를 뽑고 그 주제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글을 쓰거나 내용을 쓰는 뭐 이런 정도의 형태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글감을 만드는 쪽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고 질문을 하는 데서 최근에 또 재미있게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질문만 잘하는 걸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또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건데 해외에서는 심지어 연봉 뭐 4억, 7, 8억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내가 질문한 거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챗GPT한테 뭔가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질문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만 모아놓은 또 온라인 스토어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만 잘하는 걸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됐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아까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네네. 약간 좀 보조 수단. 그리고 마지막 아까 블로그 글도 결국 챗GPT가 쓴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또 마지막에 윤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 요 정도로 아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클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생활 속의 건강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죠. 민혜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매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그 유튜브 이런 말씀 드리면 조회수도 잘 나오는 한 선생님 오시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그 힘을 얻어서 바로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다가오는 봄, 벌써 춘곤증. 알고 보면 만성피로증후군. 어허. 만성피로증후군도 그렇고요. 뭐 건강 얘기할 때 일단 네. 뭐 증후군 이런 말 많이 그쵸. 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주세요. 증후군이 정확히 뭐예요? 사실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건강 얘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질병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의 병태 생리학적 특성이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걸 모아놓은 군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디지즈가 아니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비슷한 증상들, 이 사람들끼리는 아마 이런 비슷한 원인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걸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건 딱 질병이야까지는 연구가 안 끝난 조금 네. 더 사례가 더 필요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스펙트럼이 좀 넓은 개념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피로증후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피곤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네. 누구나 느끼는 증상인데 특히나 요즘 또 봄 되니까 피곤하고 좀 밥 먹고 졸리고 이건 춘곤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춘곤증을 구분할 수 있는 뭐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지금쯤부터 시작해서 춘곤증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엄밀하게 다릅니다. 춘곤증은 질병은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환경에 몸이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만성피로증후군은 질병의 하나로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보통 봄이 되면 갑자기
기온도 바뀌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조량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조금만 일해도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조량이 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수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니까 또 자연스레 따라오는 피곤이거든요. 결정적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3월쯤 시작해서 한 2, 3주 정도, 길어봤자 한 달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성피로증후군은 앞에 만성이 붙잖아요. 네. 의학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이야기하고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 계절적인 부분을 본다면 구별하실 수 있겠죠. 아, 좀 날 따뜻해지고 봄이 왔구나 하고 2, 3주 좀 피곤한 거 정도면 충곤증 정도로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잠 못 자고 맨날 피곤하면 만성 피로증후군이다. 자, 요거 의심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만성 피로 증후군. 그러니까 사실은 피곤해 이거는 제 딸도 하는 얘기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건데. 요새 얼마나 피곤한데요. 제가 좀 너무 가혹하게 부르는 경우가 아닌데. 네, 근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왜 이게 위험 신호라고 이렇게 좀 주지를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피로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병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로는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활동량이 더 많으면 자연스럽게 해서 몸에서 이렇게 좀 쉬어.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라고 보내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피로할 수 있죠. 많이 놀다 보면 먹는 것보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쉬어도 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검사나 다른 검사를 해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나는 정말 피로해서 일상생활에 분명히 능력이 떨어질 정도인데 남들은 꾀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진단 그 기준 자체에 평생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피로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감이 시작한 이후가 이전에 비해서 일상의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진단 기준에 있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로라는 말 때문에 좀 무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지 말자. 전신적 활동 불능증이라고 하죠. 활동을 하기가 힘들 만큼의 그런 피로감과 불편감을 느낀다는 거죠. 조금 더 질병적으로 보자 이거네요, 미국 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갑자기 확 무서워졌어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광고 보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곰 업혀가지고 맞아요. 무거워 이렇게 축축 처지고 그런 게 결국에는 이 만성 피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자고 또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몸이 계속 뭔가 이렇게 깔아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인 건가요?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죠. 네. 제가 이 만성피로 증후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피곤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진단 기준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병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피로감을 느껴야 되고요. 네. 보통의 피로감은 내가 충분히 쉬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뭐 통증이나 다른 동반 증상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선생님 저 만성피로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진단을 받는 분들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진단 몇 가지 질문지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자분들도. 자,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을 충족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개는 모두 다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네. 새롭게 발생한 피로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되는 경우에 중요하고요. 네.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또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감소해야 합니다. 자, 이 3가지는 모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네. 이것 말고도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돼요. 기억력 혹은 집중력 장애를 동반하고요. 인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림프선 압통이나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도 유발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두통, 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운동 후 또는 힘든 일을 한 후에 심한 권태감을 느끼게 되죠.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런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음. 이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아, 답답해. 답답하죠. 사실 만성 피로라는 것 자체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갑상선에 질환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빈혈이 있다거나.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런 기저질환을 모두 배제한 후에 원인이 없을 때 진단을 하거든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원인들을 뭐 중추신경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피로를 인식하는 신경계 쪽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러니까 몸을 좀 심하게 한번 앓은 다음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 연이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꼭 피해야 된다라거나 어떤 행동 지침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단을 내렸다고 해도 의사들도 굉장히 난감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환자의 증상들을 좀 명확하게 보고, 대부분의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감정적인 문제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각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계열의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에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분명히 이분들은 내가 너무 필요한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과연 회복이 될까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쉬면 되나요?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보통 만성피로 증후군이다라고 하면 본인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지. 남들도 그냥 좀 쉬면 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요. 남들만큼의 강도는 아니에요.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피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본인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이 만성피로 증후군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좀 팁을 몇 개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수면입니다. 수면. 사실 뭐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7시간 정도 자는데도 피곤하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카페인이나 그리고 음주, 담배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현대인들 핸드폰을 너무 끝까지 보다 잠들기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라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든요. 수면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TV를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TV 자기 전에 불빛 보지 말고 좀 어둡게 자는 것도 다음날 피로 없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거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아까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만성 피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금산군 야산에서 크게 불이 나 2시간 50여 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불씨가 번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난 불로 산림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과 영남 전역이 건조특보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보다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남아있겠고요. 아침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뒤엉켜서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청주 영하 1도, 부산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 3.1절 국경일인 건 모르는 분 없을 텐데요. 오늘도 국가기념일입니다. 바로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63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60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이 대구에서 열리는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막으려고 대구 시내 공립학교에 등교 지시를 내리게. 일요일인데 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기려고 애를 쓴 그 3.15 대선을 며칠 앞둔 그때잖아요. 이 강제 등교 조치에 반발해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저항 운동을 벌였고요. 이게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 바쁜 일상이지만 이렇게 상클 보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3.1절인 내일도요, 저희는 무언가 얻어가실 수 있게 알찬 내용으로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